지역 이슈 독한 승부 리얼 토크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매주 연속해서 천기누설 이렇게 한 방씩 던져주시는데 뭐 저희야 재밌지만 보이는 지역에서 괜찮으실지. 밤길 조심해라. 밤길 조심해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방 좀 남아 있는 겁니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내부 권력 투쟁, 그럼으로 인한 충북 지역의 보수 정치 영향 이런 것도 좀 해봤잖아요. 근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슨 색으로 좀 색을 칠해주실지 오늘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잘 나가는 더불어민주당, 충북의 더불어민주당, 암초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암초는 현직의 헛발질입니다. 이거 제목이 조금 그런데 현직의 헛발질. 대표적인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분이 이시종 도지사입니다. 왜 어떤 지탄을 지금 먼저 받고 있는지. 최근에 좀 공약 일부 철회나 지지분한 추진으로 이제 언론에서 많이 지지부진한, 비판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청주 야구장, 대표적으로 청주 야구장 신축 공약이 있었는데 그걸 철회해 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증평 공공산후조리원도 철회해 버렸고 공약을 내세웠다가 야구장 부분은 한범덕 시장님이 안 해준다고 해서 철회하신 그렇죠. 핑계는 그런데 핑계는 그다음에 이제 지지부진한 거는 고교 무상급식하고 경로당 지킴이 사업, 그다음에 단양 도립의료원 문제, 그다음에 조령산 도립공원 사업 등이 도교육청이나 기초단체하고의 분담금 비율 문제로다가 좌초유익에 빠졌죠. 좌초유익이. 저는 제가 같이 경쟁을 했던 입장에서 사실은 이 공약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은 많죠. 아니,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니까 레벨이 벌써 딱 달라지네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고교 무상급식이다 했을 때 당시에 예산이 약 450억 이상 드는 걸로 이미 이제 추산을 해봐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 그 재원 마련이라든지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교육청과의 재원 배분 비율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재원 마련 그다음에 배분 비율 등등에서 순차 시행을 당시 공약을 했었고요. 처음에 지사님께서 순차 시행 이런 말이 없다가 전면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순차 시행으로 하면서 지금 순차 시행하겠다.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이렇게 이제 지금 나오고 계시죠. 그다음에 청주 야구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게 젊은이들 표와 그다음에 40대, 50대 그래도 어떤 스포츠, 특히 야구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의 물론 그게 표에 얼마나 영향을 줬을지는 계산은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은 열망을 반영해 준 공약이거든요. 실망한 분들 많아요. 그 어떤 그 변명으로도 시에서 반대를 했다, 예산 배분 비율에 또 뭐가 안 맞았다. 그걸 다 떠나서도 정말 청주 시민들을 어찌 보면 굉장히 우롱하는 거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공약이죠. 공약 철회죠. 좀 편파적이진 아닌가 경쟁자로서. 근데 이시종 지사님은 관운을 타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번이 마지막 공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또 다시 다른 걸 선거나 나가서 또 도전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관운뿐만 아니라 마지막 공직자로서의 시운도 타고나신 것 같아요. 경쟁하실 때도 그랬지만 원래 이전부터 이시종 지사의 실정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죠. MRO 무산이나 에코폴리스 무산 여러 가지 이란 투자유치 실패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그리고 또 시민들은 거의 관심도 없는 무예 사업에 예산 낭비를 엄청나게 해서 이런 실정이나 이런 예산 낭비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바람이 불면서 제대로 평가도 못 받았고 그다음 국감에서도 국정감사 짬짬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짬짬이나 저는 정관예우 이걸로다가 오히려 이시종 띄우기만 돼서 제대로 비판도 안 됐고 향후에 민주당이 지금 절대 다수잖아요. 동의에 제대로 비판도 안 될 거기 때문에 정말 쉬운 제대로 타고나신 분 같아요. 실제 여기 이제 철회한 공약 중에서 지금 단양이 약 12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습니다. 1년에. 그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제주도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제주를 가잖아요. 찾죠, 거기를. 제주에 연에 약 13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가도 1300만인데 1300만, 단양이 1200만이라고요? 1200만 정도가 왔다 갔다. 정말요? 단양군이 그 매표 관광 수입만 약 70억 원이 넘어요, 1년에. 엄청나구나. 그 수입만 해도. 그런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아파서 여기 청주 H모 병원 응급실에 이제 119로 급하게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통증을 이제 가라앉히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 광암 때문에 거기에 이제 도립병원을 예, 도립병원을 단양에 이렇게 유치하겠다, 소규모라도 하겠다. 네네. 지금은 응급실이 없어서 뭘 하냐면 노인 요양원을 응급실로 대체를 해서 일부 쓰고 있더라고요, 예. 단양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진짜 선진국 또 진짜 선진도를 지향한다고 보면 정말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될 일들이죠. 사실 공약이 많은 부분이 좌초되거나 철회됐기 때문에 공약 자체가 진짜 빌공짜 공약이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러셨구나. 공약 중에 하나 참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때 이제 저기 막 나온다, 막 나와. 기자분들하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다른 그 경쟁자들 공약 중에 쓸만한 거 있으면 채택하지 않겠냐 했는데 그렇죠. 지사님께서 다른 경쟁자들 공약 중에 쓸만한 게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셨다라고 일단 보도상에는 나와 있어요. 이 지사 얘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여기서도 무건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도 표현을 했던 한범덕 청주시장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한 6개월 다 됐잖아요. 그렇죠, 6개월 다 돼가는데 한범덕 시장과 관련된 데서 기억나는 기사가 뭐가 있어요? 그러네요. 공약 발표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공약에 관심이 아니라 빠진 부분, 공약이었냐 아니었냐, 청주 야구장 신축이 한범덕 시장의 공약이었냐 아니었냐만 기억나지? 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또 있어요. KTX 세종역. 그래서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무건수행.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정말 너무 존재감이 없이 지역 내에서도 이 좁은 청주 내에서도 너무 존재감이 없이 너무 일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어떠세요, 이런 교수님? 무건수행 뭐 대표적인데 그래도 여러 가지 다른 일로 뉴스에 종종 나오시잖아요. 정음 스님과의 그런 거라든지. 그런데 이제 정말 KTX 그 무건수행이라고 한 부분은 그때 당정 협의가 있었던 자리잖아요. 뭐라도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극렬한 반대는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의 입장 정도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대표자니까. 며칠 전에 그 정우철 시의원께서 질의한 중에서 5분 발언에서 대표적 불통시장 아니냐라고 했어요. 같은 민주당의 시의원께서. 그러면서 지목한 게 뭐냐면 사전에 어떤 검증되지 않은 민원인에 대해서는 아예 안 만난다. 그 시장님이 바쁜 건 알겠지만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아무것도 모르겠다를 5분 자유 발언에서 자당에 있는 시의원이 물론 이제 검증되지 않은 민원인 만나기가 좀 부담스럽고 일이 그럴 수는 있겠죠. 경무에 시달리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래도 시민들을 웬만큼은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대목도 있었네요. 시의원님들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예. 그래요. 이시종 지사하고 한범덕 시장하고 가까이 지냈던 분들이 저한테 전하는 말이 공통적인 게 꼭 있더라고요. 이시종 지사님은 일 중독자라고 그러잖아요. 일을 찾아서 너무 분주하게 일만 하려고 그런다라는 거고 거기에 빗대서 한 시장은 무슨 스타일인 줄 아세요? 천성적으로 너무 느긋하고 유유자적하기를 좋아하신다고. 두 분이 너무 대치가 됐는데. 너무 대비된다고 공통적으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이게 저희가 조금 더 크게 보면 두 분께서 이제 같은 행정고시 출신이시지만 전문 분야들이 이제 다 달랐죠. 그래 한 시장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기획재정이나 예를 들어서 뭐 건설교통 이런 쪽이 아니셨고 문체부 관련된 그런 쪽에 이제 많이 근무를 상대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점 분야가 아마 이 다른 그렇겠죠. 당신의 집중 중점 분야, 역점 분야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겠죠. 이 현직의 헛발질 얘기하다 보면 지역의 국회의원도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해당 국회의원들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그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자꾸 이해찬 의원 얘기해서 좀 그런데, 어떤 양반은 한마디 말 한마디에 전국적인 이슈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지역 의원들은 그거에 대한 대응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존재감, 무게감의 차이겠죠. 실제 많은 언론이 제목으로도 뽑았죠. 몇 명이 뭐 하나 못 당한다, 뭐 이런 제목까지 이렇게 달릴 정도로. 그렇죠. 그 존재감, 무게감의 차이고, 그 존재감, 무게감은 실제로 의원들께서 평소 성실한 의정활동 부분도 작동을 하겠지만, 정치적 무게감이죠, 결국은.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희가 사선 의원을 많이 배출했어요. 충북 출신의 국회에서 사무총장 했다는 분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있었습니다. 제천에 지금은 돌아가신 이춘구 이런 분들이 이제 하신 적이 옛날에 있었는데 거의 근래 들어서 한 20년 이상 아마 충북 출신 중에 사무총장 이런 거 하신 분은 없었을 겁니다. 정책의장이나 원내대표는 있으셨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적 무게감, 실질적으로 그립을 잡고 세게 잡고 뭔가를 일을 추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었다.
그분들은 그래도 지역민들의 그 지역구 우리 충북의 대표자거든요. 그렇죠. 어떤 형태라도 목소리를 내셔야지. 비판의 핵심은 이제 변제 여당이니까 집권 여당이니까 변제일 오재세 의원에 집중되는데 최근에 이제 세종역 문제, 신설 문제나 호남 분기점 재조정 문제 이런 그렇죠.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두 분 변제일 오재세 의원님들의 존재감이나 역할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너무 형편없는 거 아니냐라고 지역 신문이나 지역 언론에서 많은 비판적 논조가 있었죠. 사설이나 칼럼 같은 걸 통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비판은 시민사회에서는 엄청나게 누적돼 있는 거거든요. 두 분 위원님들의 중앙에서의 존재감 자체가 없다라는 비판, 두 분이 민주당과 어울리지 않게 너무 보수적인 행보만 보인다는 이런 비판들은 근간 한 10여 년 동안 계속 누적됐던 것이 이번에 세종역이나 호남 분기점 재조정 문제로 이제 터진 것 같아요. 예. 두 분 다 사실은 정책통이셨죠. 옛날 관료 출신으로서 또 그렇죠, 예. 시장, 부시장을 지내신 분들로서 정책통이셨죠. 지금도 변재일 의원께서 가만히 내용을 뜯어다 보면 통신, IT, ICT에 대한 각종 법안이나 발언들을 많이 하세요. 언젠가 가끔 인터뷰는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관련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결되지 않는 면이 있고요. 그러면 지역과 관련된 이슈, 아까 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KTX 세종역 가지고 지금 호남 의원들이 새 호출하는 거를 결성해서 강력하게 직선화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지역의 의원들께서 또는 지사, 시장님께서 하는 발언의 수준들은 기존의 시민단체에서 하는 수준보다도 훨씬 밑에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해찬 당대표를 찾아가서 할 때는 이 KTX 세종역 얘기는 없어요. 다른 지역의 예타 면제권이라든지 뭐 다른 건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지. 그러다 보니 존재감은 점점점 더 없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오히려 전면에 나서서 세호추 이런 데랑 맞서는 형국이 되는, 그래서 존재감이 더 사라지는 거죠. 최근에 오재세 의원도 그 발언이 또 한참 논란이 되고 포탈의 1위에 쓸 정도로 막 또 그런 건 또 1등을 또 존재감도 하시네요. 확실히 부각시켰죠. 살인 유치원 또 얘기를 재산 관련돼서 또 해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만 존재감은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짓을 전국적으로 지금 살인 유치원이 비리 문제로다가 불투명한 회계 문제, 뭐 비리 문제로다가 지금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오재세 의원이 살인 유치원이나 요양원 문제 이런 것을 비리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가지고 많은 빈축을 샀죠. 본인은 아니다. 난 비리 옹호할 생각 없다. 비리 옹호할 생각이 없는 건 정확하게 맞습니다. 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뭐냐면 사립 유치원이나 요양사업 같은 것은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들의 소유권은 존중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가 그들한테 돈을 주는 것은 그 건물, 그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사용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돈을 그 사람들이 어디다 썼는지, 예를 들어서 교육사업이나 요양사업에 안 쓰고 명품백을 사도 국가에서 문제 삼을 거 없는 거다. 투명한 해결을 요구할 수도 없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일반 시민들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그런 거죠.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오 의원 당신이 사립 유치원 관계자보다 훨씬 더 많은 학부모들도 있는데 그들과 적을 질 이유가 뭐가 있느냐 라는 얘기도 하셨었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리얼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네. 뭐 리얼 토크니까요. 자, 이제 일반 시민들, 국민들은 표로 이제 어떤 승부를 하는 거죠. 근데 평소에 일반 시민 국민들이 후원을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평소에 의원님들 후원을 누가 했을까요? 살인 유치원 관계자요? 유치원 원장님들이나 유치원 관계자 등등들이. 아, 정말요? 보나마나 뭐 제가 후원 내역은 안 봤지만 요양원도 그렇고. 그렇죠? 예, 요양원 당연히 그렇고요. 실제로 보면 역대로 유치원 관계자분들은 국회의원을 꼭 배출을 했습니다. 대부분 비례대표로 배출을 했어요. 기존에 이제 비리로 물러난 현영희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전에 유지영 의원 이런 분들이 유치원 연합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일종의 달라. 이제 어떤 이익단체, 직능단체 몫의 비례대표 등등으로 당선이 되셨었죠. 어머나. 그런 정도로 로비력이라든지 세력이 아주 강한 곳입니다. 아니 그러면 확실치는 않지만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 지금 실제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이 보수 진영에서 우리 아까 지금 MC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거잖아요. 표로 보면 일반 학부모 훨씬 많은데 왜 이걸 옹호하느냐. 그럼 국회의원분들이 표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당연히 표로 보면 일반 시민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뭘 할 텐데 왜 그걸 옹호하는 듯한 저기를 하느냐. 그럼 논리적으로 이게 다 맞느냐.
그러면 국민들이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반대한 거냐? 아니다 이거죠. 그럼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아니 뭐 오선 준비를 하시는 거요네. 총기 누설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한우총이나 요양사업자들이 국회 노비를 많이 한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의원, 보수당 출신의 의원들이 많이 연루돼 있을 수 연루는 거 제가 모르지만 그다음에 오 땡땡 의원님도 보건복지 소속을 엄청나게 오래 하셨기 하셨죠. 때문에 혹시나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뭐 아니 그게 이제 누설이다, 일반적으로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다 후원도 하고 했으니까. 확실한 건 신용환 교수님은 사립 유치원 쪽하고 관계가 없는. 근데 뭐 오재세 의원님의 사유재산 발언도 경청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만 이게 국가가 지원하는 돈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게 시대적 요구잖아요. 네네. 이런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건 명백합니다. 그 노인요양에서 또 하나 발언하신 게 노인요양이 이제 하도 중간 전달 체계에서 돈이 새는 게 많다 보니까 회계를 일반 회계 기준에서 스탠다드 재무 회계 기준으로 IFRS라고 그러죠. 국제 재무 회계 기준에 합당한 걸로 아시는 바꾼다. 것도 많으셔 하여튼. 해서 바꿨는데 지금 오재세 의원께서 얼마 전에 그걸 다시 과거 일반 회계로 되돌리자라는 취지의 이제 그거를 지금 발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반대를 했느냐? 그 요양급여사라든지 현장에서 몸으로 일하는 분들이 그렇게 되면 이 비리가 더 많아지고 중간에서 이제 이 전달 체계에서 새는 돈이 더 많이 많고 샌다.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오는 돈이 적어지지 않느냐라고 해서 강력 반발한 거죠. 이런 부분은 어떤 귀담아 듣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분을 살 수도 있는 내용들이죠. 지금 다 말씀 국민의 세금으로 다 지원되는 돈들인데 지금 말씀으로 잠깐 계산을 해보면 적절한 타임이라고 해서 딱 던졌는데 이걸 잘못 던지시네. 존재감 확실히 드러내셨어요. 존재감만 드러내고. 이렇게 얘기가 돼 가기 때문에 다음 주제 이 얘기들이 지금 자꾸 나오는 모양입니다. 잘 나가는 충북 더불어민주당의 두 번째 암초 바로 세대 교체론이거든요. 대세라고 봐야 될까요? 혹시 칼럼 읽어보셨어요? 누구 칼럼이죠? 최 변호사님 칼럼 열심히 있습니다. 예. 다음엔 낚시나 하시죠. 마지막에 제발까지. 저도 정말 아주 올바른 지적 감명 깊게 잘 읽었습니다. 정확히는 세대 교체도 있지만 인물 교체 또는 세력 교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리적 나이로만 어떤 연세 들으셨으니까 그만하시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충북이 지금 보면 예를 들어 국회의원으로 보면 사실상 다 사선 자리입니다. 그렇죠. 도종환 의원께서도 재선이지만 그 자리 자체가 이제 사선을 이미 한 자리고 이렇다 보니까 상당한 피로감도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 한 70세? 그럴 것 같죠, 그죠? 65세 정도 되지 65세? 69세? 예, 55.5세 만으로. 아, 정말요? 네네. 55.5세? 그래도 30대 의원도 몇 명 있으니까 김승인 이렇게 의원 깎아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 충북을 보세요. 평균보다 밑에 있는 분 한 분도 없죠. 물리적으로 일단. 그러니 지역에서 사선의 어떤 피로감도 있을 수 있고 물리적인 이런 연세에 따른 피로감도 있을 수 있겠죠. 굉장히 그동안 오랫동안 최 변호사님이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저는 뭐 민주당 오늘 민주당 쪽 얘기니까는 지역 민주당 4인방이라고 표현을 보통 하거든요. 4인방? 네. 저기 이시종 지사, 한금덕 시장, 그다음에 변재일 의원하고 오재세 의원, 민주의 최고 권력자죠. 지역에서는 민주 4인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4인방. 이분들 공통점이 다 이제 70대가 넘었거나 70대 다다르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20년 정도 지역에서 권력을 계속 잡고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고위 관료 출신, 고시 출신의 고위 관리 출신이고 그다음에 대단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나 민주당에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파를 하자라는 좀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는 보수주의와 관료주의, 민주당 내에 보수주의와 관료주의를 청산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겠고 민주당의 본래 가치, 변화와 개혁 이런 가치를 회복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으로서 세대교체론이 많이 거론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저희 충북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에 당선된 분들을 다 지금 대표적으로 4인방 말씀하셨는데 공통점이 다 관료 출신들이시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 관료 출신 분들이 이 보수 우파 한국당도 아닌 민주당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되셨을까? 조금 이상하잖아요. 좀 안 맞아요. 그냥 우스개로 보면 그때 당시에 여당이었기 때문에
하는 이기는 게 내 편,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런 측면도 하나가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어떤 정서 중에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그러그러한 커리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묘한 잠재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쭉 민주당의 명맥을 잇는 분들 가운데에서 당선되는 게 과연 쉽느냐, 또 공천받는 게 쉽느냐, 그다음에 이제 586 그러면 이후 그룹은 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조명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세대 교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후보군들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이 대상자로 좀 떠오르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다 그러면 관료주의나 그 민주당 내 기존 4인방 체제에서의 그 관료주의나 보수주의 청산, 본래의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이라는 가치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민주당 명맥을 잇는 분들이 우선 거론돼야 될 것 같아요. 명맥을 잇는 오랜 민주당 활동을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행열 전 행정관이나 이광희 전 의원 같은 분들, 물론 시장에서 낙선을 했지만은 그다음에 현재로는 장선배 도의장 같은 분이나 아니면 이장섭 부지사, 그다음에 김영근 전 도의장, 가스안전공사 사장 이런 분들이 기본 민주당의 명맥을 잇는 분들, 민주당의 후보군. 가치를 공유하는 분들이겠죠. 그런데 지금 다크호스로 좀 떠오르는 분이 또 한 분 계시잖아요. 저 멀리 차이나에 가 계신 우리의 노영민 전 의원이신데 이분 얘기도 꼭 아마 이제 기존에 소위 말하는 찌라시 그 정보지에도 이제 여러 차례 등장을 하고 그러시던데요.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비서실장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또는, 대통령 비서실장. 네, 또는 뭐 심지어 이제 이거는 완전 소설에 저는 가깝다고 보지만 이시종 지사님께서 총리로 발탁이 되고 뭐 충북 도지사 재보궐 선거가 있을지 모른다. 뭐 여러 이제 그런 설설설 이렇게 나오는데 소설이라고 전제를 앞에 하셨죠. 예, 소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노영민 의원께서 노영민 주중대사께서 정치적 감각이 아주 탁월하신 분이죠. 그러면 노영민 대사께서도 여러 정권을 다 보셨잖아요. 그쵸. 의원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신 게 정부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 5년 단임제 시스템하에서는 아무리 인기 높았던 정부도 2년 차 이상에서 계속적으로 인기를 유지해 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일부씩 등락은 있지만 결국은 다 하향 곡선이라는 걸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 칼자루를 쥐고 어떤 변화와 개혁을 하면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는 게 2년 차 넘어가면서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많은 분들이 거론하고 있는 비서실장이라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를 노영민 주중대사께서 과연 선호하실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결국 오시겠네. 선출직에 집중하실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어떠세요? 저는 일단은 앞서 민주 4인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제로다가 민주 4인방과는 노영민 전 의원과는 좀 차별이 있어요. 사실은 3선, 지역구 3선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 4인방, 그 민주당의 지역 4인방과 비슷해 보이지만은 상대적으로 젊거든요. 한 5살, 6살, 뭐 10살까지도 더 젊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관료 출신도 아니고, 젊어서부터 민주당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 4인방과는 달리 민주당의 정통성을 잇는 의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정권 후반기에는 청와대, 권력의 핵심부, 청와대 쪽으로 안 가는 게 훨씬 낫죠. 본인도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저보다 정치를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가진 않고 지역에, 우리 지역, 본래의 지역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하여튼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세대 교체도 자연스러워. 그게 이제 촉발점이 되는 이유가 지금 어쨌든 원래가 이제 흥덕이셨는데 흥덕엔 지금 도종환 문체부 장관께서 이제 있으니까 그럼 두 분 간에 어떻게 교통 정리가 되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 있겠고요. 만약에 노영민 주중대사께서 다른 지역에 어떤 포석을 두신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이제 세대 교체의 촉발점이 되겠죠. 누군가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도종환 의원이 튕겨져 나가냐, 아니면 노영민 전 의원이 튕겨져 나가냐, 이게 두 분 다 비중이 엄청나게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변재일 오재세 의원의 지역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두 분이 내가 왔으니까 자리 내놔라고 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뭔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 신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켜서 자연스럽게 남의 땅을 점령하는 그런 그거 되면은 청주의 정치에 아주 대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어떤 모양새가 됐든지 간에 신 교수님이 좀 비집고 들어갈라니 더 자꾸 상황들이 자꾸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야, 그렇게 되면은 근데 두 분 다 똑같이 그렇게 예측을 하시니까 많은 분들의 지금 대세가 그런 모양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더불어민주당 충북의
내용들을 좀 짚어봤는데 끝내기 한 판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먼저. 최근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득의 시, 변생 실의 지비. 뭐 쉽게 표현하면 부자 몸 조심해라. 잘 나갈 때 조심해라. 감사합니다. 바로 그 풀이를 해주셔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얘기로 또 호사다마. 호사다마. 그 얘기 좀 잘 알겠네요. 네네. 여러 이제 정말 민주당이 국민적 열막 속에서 탄생했는데 지금 보다시피 이제 중앙 정권에서 외교안보는 뭐 외교안보 통일에 대한 부분은 열심히 이렇게 되는데 민생 경제 부분에서 너무나 이제 무너진다. 중론이죠. 그리고 실제 20대 지지율 이영자라고 최근에 이제 그렇죠. 20대 뭐 자영업자 뭐 등등해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호사다마 정말로 뭐 좋은 일 있지만 정말 조심하고 국정을 잘 이끌어 주시길. 알겠습니다. 예, 변호사님도 오늘 끝내기 한판 지역신문에 뭐 이전 민주당의 그 유력한 권력자들, 지역의 권력자 4인방에 대해 낚시나 이제 하시죠. 그만두라고 했는데 그런 비슷한 표현입니다. 오늘 뭐 준비하셨어요? 준비를 해오세요. 또 이거 또 써오셨네. 고구려 시대 때 수나라 우중문이가 그 쳐들어왔을 때 을지문덕이 오원시를 보냈잖아요. 그 중에 일부입니다. 을지문덕. 전승 공기고 디족 원운지. 빨리 이미 우중문한테 이미 당신은 여러 번 싸워 이겨서 그 명예가 높은데 만족한지 알고 그만 물러나라. 저는 지역에 있는 민주당 최고 권력자분들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영예롭게 올라갈 만큼 다 하셨거든요. 하고 싶은 거. 그만 이제 물러나서 젊은 세대에 좀 물려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 또 생각이 또 깊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낚시터가 갑자기 붐빌 것 같은데. 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을 펼쳐 보이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 토크!